기관 분기 보유 공시가 공개됐습니다. 13F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미국 상장 주식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가 분기마다 보유 종목을 공개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분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재미난 13F 이제 보유 공시가 공개가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스페이스X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요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이번에 나온 13F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관급 투자자들이 6월 30일 기준 보유분을 약 45일 뒤에 공개하는 제도라서요. 사실 지금 보는 건 한 달 반 전 사진이라는 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그 사진이 조금 특별하긴 합니다. 이제 스페이스X가 6월 12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상장 직후에 누가 얼마나 들고 있었는지가 처음으로 찍혔고요. 명단이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하버드 기금이 22억 달러로 단일 종목 최대 보유고, 하얏트 호텔 가문의 패밀리 오피스가 18억, 호주 최고 부자 라인하트가 14억,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만 13곳 넘쳐서 38억 달러가 확인됐습니다. 이제 테퍼 같은 헤지펀드의 거물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건 엔비디아 쪽 공시인데요. 엔비디아가 스페이스X 지분 약 210억 달러, 그리고 인텔 지분 300억 달러를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인텔 쪽도 굉장히 놀라운데 석 달 전 신고 때는 95억 달러였는데 석 달 만에 이제 3배가 됐습니다. 새로 산 게 아니라 인텔 주가가 뛰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불어난 거고, 작년에 50억 달러 넣었던 회사가 이제 300억 달러가 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얼마나 큰 손이 돼가고 있느냐. 엔비디아가 이제 칩하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투자 회사라는 거고, 결국 이 엔비디아 쪽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투 빅집인데요. 이제 너무나 커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망하게 되면 다 같이 무너지는 구조가 계속해서 좀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기 칩을 사줄 회사들, 스페이스X, 인텔, 광통신, 설계 소프트웨어 지분을 지속적으로 수백억 달러씩 들고 있는데, 이게 생태계 전체에 돈을 심어놓고 그 생태계가 크면 지분 가치로 한 번 더 버는 구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번에 버크셔가 알파벳을 더 담았고, 오늘 프리마켓에서 이제 구글이 올랐던 이유 중 하나인데,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는 TSMC, 소로스 쪽은 아마존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모습들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큰 손들의 방향은 조금 더 인공지능 실물 자산 쪽으로 돈이 더 기우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메모리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빠지는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또 이란과 미국의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토대로 설정했던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결국에는 성과 없이 만료가 됐습니다. 체결 직후부터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시한 내 협상은 일찌감치 무산됐다라는 진단이 많은데요.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쪽으로 미국과 이란 쪽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이란이 그래도 한 달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료가 됐고요. 연장 합의가 없습니다. 일단 주말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하자면 레바논에서 6월 휴전 이후에 11명이 숨지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고인 지간 제거를 했고, 자국 병사 부상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폭스 인터뷰에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호르무즈 봉쇄를 오만이 방해하면 폭격하겠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더 중요한데, 오늘 유가가 상승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한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휴전에 대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를 정하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빨리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준비되는 건 군사확전보다는 재무부의 이란 경제 고립 조치고요. 호르무즈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봉쇄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다에서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벌크선이 발사체에 맞았고, 아부다비 국영 석유 선박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3척이나 비교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유가가 소폭 상승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 유가가 그렇다고 해서 90달러, 85달러를 넘지는 않았고요. WTI 원유 지수가 여전히 81달러, 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중동 산유국들이 지속적으로 원유를 늘리고 있고, 제가 사이드 루트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우회 경로를 통해서 원유를 계속 빼내고 있고, 이란과 오만이 미국을 빼놓고 해역 통행 규칙을 따로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름 자체의 공급은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어디선가에서 새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쪽에서는 이런 사이드 루트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어서 특히 이란 내에서는 혁명수비대 세력과 미국의 이란의 정부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략 비축유가 너무나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언젠가는 이거를 메꿔야 되는데 이 구간 쪽에서 어디쯤에서 나올지가 아마 앞으로 유가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휴전 만료 자체가 오늘 당장 유가를 끌어올리는 그림이 되지는 않겠지만 6개월을 끌어온 전쟁이 여전히 시한 없는 장기전으로 넘어가는 날이 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유가 급등이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더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조금씩 청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따른 안도감 속에서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는 명확하게 달력에서 나오는 스케줄들이 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비와 연준, 이 둘이 가장 중요한 아마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소비 지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를 했고, 그 덕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악재로 작용하는 결과가 좀 나왔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은 홈디포, 수요일 날은 로스의 타깃, 그리고 TJ맥스, 목요일 날은 월마트까지 이렇게 소비주 관련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컨센서스는 홈디포가 주당 4.73달러, 로우즈는 4.22, 타깃은 2.26, 월마트는 0.74달러의 매출이 1,870억 달러 규모고요. 일단 이게 평범한 실적 주간이 안 될 겁니다. 이제 지난주 소매 판매가 1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잡혔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소매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소비가 꺾여서 연준이 금리를 못 올려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 여기서 해석을 하면서 소매 판매가 내려가는 것, 소비가 내려가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소비가 내려가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이 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소비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악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채권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올릴 것 같아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소비가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건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깎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통 실적은 그 전제를 기업 장부로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월마트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다 혹은 뭐 주가가 오른다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월마트가 지금 소비들이 정말로 위험해졌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여전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심리가 지속된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소비가 줄었는데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조금 더 경기 둔화를 걱정해야 되는 국면이 드디어 찾아오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소비가 줄어드는 것 그렇게까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죠. 이제 7월에 동결했을 때 전반적으로 의견이 많이 나뉘었는데 여기서 무슨 논쟁이 있었는지 처음으로 활자로 확인한 자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에 따라서 주식시장 전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번 주 내용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소비지표, 홈디포의 실적이 나오게 되는 날입니다. 최근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자체도 크게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비가 줄어드는 것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계속해서 소비지표 이번 주에 나오는 것 계속 관찰하셔야 되는 자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 이란과 미국 이슈는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불확실성이 된다는 건 시장의 하방 압력을 작용하는 근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연준의 의사록을 앞두고는 전반적으로 시장 쪽에서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내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적인 이슈보다는 조금 더 장이 소강 상태에서 움직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면서 소비가 내려갔을 때 내가 가진 주식들이 버틸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는 자리를 가져가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산함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